오늘 수업을 할 내용은 이 죽음의 메타포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마지막에 보여주었던 저 베베 신부의 이야기는 상당히 우리에게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제가 몇 학생들에게 묻기도 하였지만 사실은 이런 메타포라는 것이 사람에게는 묘한 그런 어떤 인식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가령 한 사람 보고 물을 때 당신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굉장히 그 어떤 그런 희열을 느꼈을 때를 표현을 해서 상대방도 똑같이 그런 희열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화술이라는 것이기도 하고 로마 시대 때는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경영을 배우고 법학을 배우듯이 로마 시대 때는 그런 하나의 수사학이라는 걸 가르쳤어요. 가장 중요한 학문이 수사학이에요. 사람들 말을 쓰는 이유는 내가 말하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중간에 누수 현상이 없이 상대방에게 잘 거의 100%에 가깝게 전달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성공한 거죠. 커뮤니케이션이 성공한 건데 그런 지적인 것과는 달리 사람에게는 그런 intellectual reception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emotional compassion도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훌륭한 그런 오레이터는 웅변가들은 지적인 것을 100% 전달하는 것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을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메아리치게 할 수 있는가, 공감할 수, 컴패션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죠. 문학도 일종의 그런 겁니다. 패션이나 파토스를 같이 공유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문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이 로봇과 다른 점은 우리가 경영학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는 사람들을 그런 어떤 이모셔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굉장히 감정팔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감정을 팔아서 감정을 마치 경영학적으로 마치 세일즈하는 생각 감정팔이를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감정팔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부족한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EQ라 뭐라 그러지 그걸? EQ가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죠. 이모셔널 퀀티티브가 부족한 사람을 EQ가 부족하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법학이나 경영을 하는 사람들, 자연과학자들 가운데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을 하기 때문에 저도 대학교에서 EQ가 부족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배우는 게 EQ가 부족한 사람은 가능히 이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답답합니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안나 카레니나가 800페이지 되는 책이 있다 그러면 제가 옛날에 서양 문학의 이해를 가르칠 때 그 안나 카레니나 100페이지를 800페이지를 가르치면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사건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따라서 한 5페이지로 이렇게 애브스트랙트를 만들고 줄여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아는데 뭐하러 800페이지 읽어야 되느냐. 그렇게 경영학이나 그런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자연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미 없다. 왜 800페이지 시간을 낭비해야 되냐. 5페이지만 읽으면 주인공이 브란스키가 어떻게 안나와 어떤 그런 불륜관계를 맺고 카레니는 어떻게 화가 나서 이혼을 시도를 하고 애가 어떻게 몇 명이 태어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그 뻔한 이야기지 않느냐. 그걸 왜 8페이지 써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문학이라는 것은 그것은 체험을 해 가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독자들이 그 체험 속에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문학이라는 것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의미에서 그런 가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주 희화화시켜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떤 비스가 EQ가 부족한 비스가 있다고 생각. 마치 로버트 같은 그런 비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가령 사장이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은 날씨가 좀 추운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날씨가 좀 추운 것 같아. 그랬을 때 로버트나 EQ가 부족한 비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로버트 같은 거는 마인드를 가진 그런 지식적인 측면만 생각하는 자연과학적인 객관성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네, 오늘은 영하 12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스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로버트도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로버트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갖다가 아무리 키워도 이모셔널 퀀티티브를 갖다가 키울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언어학적으로 파라그매틱 어떤 인스팅트라고 그러는 화용론적인 그런 인스팅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사장이 오늘은 날씨가 추운 것 같아 이야기했을 때 비스는 바로 히터를 트는 것이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고 EQ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근데 로봇은 아무리 만들어도 뭐 오늘은 날씨 추운 것 같아. 오늘은 수온자가 확 떨어진 것 같아. 오늘은 완전히 온몸이 막 떨려. 오늘 당등 이런 말들 할 때 EQ가 있는 사람은 그 말 자체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알고 적절하게 거기에서 인간적으로 EQ를 가진 사람을 반응을 하지만 로봇은 오늘 옷을 많이 입으셔야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늘은 사장님께서는 옷을 4개를 상의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 로봇을 아무리 발전시켜도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지금 로봇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 공감 능력이 부족한 자연과학도라든지 자연과학도 이야기해서 여기 자연과학 전공해서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런데 이제 자연과학의 원래 본질은 그런 이모셔널한 걸 배제하고 인간적인 걸 배제하고 어떤 실험실에서 반복되어서 똑같은 조건 하에서 실험을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파인딩이 되는 것이니까 제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마치 자연과학도들이란지 무슨 경영하는 이런 사람들이 마치 이 사회에서 가장 훌륭한 그런 모범적이고 인간이 다 그쪽으로 다 가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점이 틀렸다는 걸 이야기해서 내가 한 이야기지 뭐 경영이 필요 없다든지 자연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든 걸 떠나서 그런 기계적인 어떤 유물적인 그런 존재를 넘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 아까 이야기 돌아와서 사람이 공감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이 이 남녀끼리 이렇게 데이트를 할 때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 여자들은 그런 공감 능력이 뛰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물론 아주 둔한 사람도, 둔한 여자도 없지 않게 또 아주 섬세한 남자도 있을 수도 있고 다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분류하자면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어떤 그런 여자 쪽에서의 반응이 있겠지만 가령 여러분들 물어보면 이제 그 사람이 얼마나 어떤 그런 메타포를 만들어서 비주얼라이즈 해서 상대방에게 그걸 손을 뻗쳐서 상대방의 어떤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내 마음의 움직임과 똑같이 가게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가라는 것은 그건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물어보면은 가장 여러분의 환희의 심정을 표현해보라고 물어보면은 뭐 가슴이 벅차다든지 뭐 그런 아주 유치한 단계부터 시작해서 어떤 과학자들은 엔도르핀이 나왔다라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아침 바다에 그 갈매기들이 그 파도의 위를 막 날아가고 아침 그런 물새들이 이제 아침에 햇빛을 봐서 날아가는 그 모습이 나는 그 환희의 나의 가장 내가 생각한 환희의 순간을 잘 그랬다고 생각을
그걸 이제 나의 감정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subjective emotion을 그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상대방하고 같이 연결시키기 위해서 중간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객관적인 상관물을 만든 내 마음에 대한 과 똑같은 카운트 파트를 그 코렐트를 만들어서 이제 그 상대방과 연결시키려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자체를 내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더 객관적 상관 그게 바로 메타포입니다. 내 환일은 바로 아침 바다에서 떠올라서 비상하고 있는 그런 어떤 갈매기 떼들의 어떤 그런 하나의 비상이 나의 환희에 대한 하나의 오브젝티브 커렐티브로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도 그걸 갖다가 비주얼라이즈 시키면서도 자기의 체험과 연결시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걸 통해서 정말 그거는 환희의 순간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연애 편지를 쓰면 다 당신은 뭐 백조와 같고 뭐 당신의 뭐 장미와 같고 뭐 수선화와 같고 뭐 등등 그렇게 여러 가지 메타포를 쓰는 이유는 바로 그 상대방의 어떤 그 공감을 불러내기 위해서 내 마음을 주관적으로 단순히 디스크립티브 해서는 내가 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없어요. 전달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내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테 상품화 시켜서 우리 경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마음을 상품화 시켜서 포장을 해서 상대방도 똑같이 그거에 마음에 들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그 상대방이 맞도록 이렇게 테일러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맞추어서 이렇게 주지 않으면은, 그거는 단순히 난 너무 기쁨에 환희에 덜됐다든지 그런 환희라는 건 추상적인 표현을 쓰면 상대방은 글쎄, 뭐 특별히 다른 거 없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아까 말한 그런 비유를 써으로 해서, 이제 좀 더 어떤 감정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그런 정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문학입니다. 그럼 문학은 굉장히 이제 우리 인간일 수 있는 우리 단순한 인간을 기계가 아닌 인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능력을 키우고 그것이 이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로봇가 설치는 그런 사회는 아무리 생산성이 높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 있어도 로봇가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들은 그 가정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목표가 행복이 아니고 이제 숫자 노름인 겁니다. 그런 모든 캐피탈의 모든 불화하는 것은 사실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그것은 그냥 은행에 있는 잔고에 불과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돈의 숫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 숫자를 높인다고 해서 사람의 행복이 커지는 건 아니고 같이 이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문학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소설을 읽고 시를 읽고 메타포를 보고 또는 그 소설 속에 또는 드라마 속에 주인공을 보면서 그 주인공과 자기를 그렇게 아이덴티파이 하면서 자기가 그 사람과 똑같은 체험을 거쳐 나가면서 그 사람의 약점 또는 장점 이런 것을 이제 해나가면서 어떤 문학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좀 성숙해 가는 것이 이제 그것이 어떤 문학의 어떤 하나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힘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타포를 이해하고 그게 공감하고 메타포를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인간의 능력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왜 그 베데 신부가 그 왕의 영국의 부족장한테 와서 이제 로만 캐톨릭을 선교를 하려고 왔는데 그 선교를 하려고 와서 왜 성경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신약 구약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고 왜 갑자기 참새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이제 굉장히 그
기발한 그런 하나의 어떤 충격적인 그런 효과입니다. 평소에 그 왕이라든지 그 신하들은 이 참새를 보았을 때 참새가 죽음과 연결된다고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참새는 그냥 아주 하찮은 그런 미물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베드 신부는 그 미물에 불과한 참새를 바로 너네들이 바로 참새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굉장히 발상의 그 인식에 엄청난 그 혼돈이 오게 됩니다. 모든 일을 새로 시작하려면 다 헝클어 놓고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부족장이 갖고 있는 어떤 논리 체계대로 설득을 하려고 하면은 될 수가 없어요. 이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부족장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의 그 당시에 어떤 그런 하나의 미신적이고 애니미즘적인 그런 하나의 신을 믿고 있어요. 따라서 그 신과 우리 신이 얼마나 더 누가 더 세고 누가 더 비교를 해보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 신부는 아주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떤 그런 관심술과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런 하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길을 택하지 않는 거예요. 논리적인 길을 택하지 않고 참새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일종의 낯설게 하기라고 합니다. 낯설게 하기라는 것은 이제 1920년대 이제 러시아 형식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는 우리가 시에서 가장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가 낯설게 하기 기법입니다. 가령 여러분들은 너무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마치 그 왕이나 신하들이 참새라는 그 참새는 뭐다라고 이미 마음속에 고정관념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 참새를 고정관념에서 빼내어서 죽음이라는 컨텍스트에 집어넣음으로 해서 참새가 새로운 어떤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새로 부상되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들이 항상 다니던 길인데 갑자기 어제 밤에 이제 폭설이 내려서 갑자기 이렇게 쭉 도로 산이라든지 또는 뭐 서울에 있는 그런 비원이라든지 이런 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완전히 폭설이 해서 세상이 윤곽이 바뀌어버리면 서울이 이런 곳이었던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 마찬가지로 그게 디파밀리어제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상투적이고 이미 먼지에 묻어있는 그런 하나의 그 고리타분한 그런 사고방식. 그걸 우리가 스탁 리스폰스라고 그래요. 우리는 항상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거지. So what?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 겨울이 그냥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데 봄이 오다니 이상해. 그것도 해가 잠시 북위 23.5도에서 잠시 적도에서 내려가서 남이 23도에서 이렇게 올라온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꽃이 피다니 등등 세상에는 신기한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돈 버는 데 무슨 상관이 있어? 남이 23.5도에서 적도로 오건 말건 봄이 오건 말건 내가 돈 버는 데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이 세상은 너무 It's a wonderful world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차이는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행복을 능력을 따진다면 토플 980점 받는 사람과 토플 500점 받는 사람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그걸 그런 어떤 이 세상이 이 어떤 원더풀하다는 걸 느끼는 사람이 그런 물질의 어떤 은행 잔고의 어떤 숫자와 관계없이 행복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베드 신부는 어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모든 만물들 속에 굉장히 신비성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왕은 참새 같은 것은 자기가 통치하는 데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방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방편이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신약을 읽어보면
그게 마크라든지 뭐 루크라든지 마페라든지 매튜라든지 이런 모든 신약에 보면 거기 나오는 가수원지기 이야기라든지 또는 뭐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신부의 어떤 그런 이야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말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소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 신부가 촛불을, 불을 밝혀놓고, 등잔불을 밝혀놓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은 그냥 일이, 그냥 별로 항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어떤 한 인간이 하나님을 영접할 때 그 순간이 언젠가를 결정하는 쪽으로 예수님이 그걸 갖다가 설명할 때 또는 뭐 가수원지기 탤런트 이야기를 하면서 아침에 9시에 온 사람이나 저녁에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1탤런트를 주어서 거기 있는 9시 온 사람 나는 지금 8시간 일을 했는데 나한테도 1탤런트를 주고 저 사람은 일하기 1시간 전에 왔는데 1시간만 일하고 같은 1탤런트를 받으면 이것이 무슨 불공평한 거냐라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이야기라든지 그런 모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굉장히 어떤 다른 차원의 그런 형이상학적인 그런 거대한 어떤 의미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런 일상적인 관찰을 통해서 아주 고매하고도 큰 깊은 우주의 자연의 어떤 신비의 뜻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너무 아까도 했지만 그런 것은 아무 의미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자기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연도 안 보이고 거기는 돈만 가득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 신부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많은 깊은 생각을 평소에 하여서 두 가지 의미를 이제 죽음이라는 의미, 두 가지 의미를 끄집어내는데 하나는 이 인생은 찰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라는 그런 역사를 보면은 아직도 밝혀진 거는 뭐 그래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북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에서 어떤 루시라는 그런 이제 인류의 뼈가 발견된 것이 어떤 사람은 400만 년 전이라고 어떤 사람은 600만 년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해도 뭐 루시라는 그 뼈가 뭐 450만 년 전에 뭐 발견됐다. 그 뼈가 450만 년 전 그것이 인류의 최초의 인류였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비유적으로 하면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져서 이제 직립인간으로 걷기 시작한 그러면서 두개골이라든지 뼈라 등뼈라든지 이 모양이 직립으로 이제 되었는 하나의 그 고고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형질론적인 증거를 가진 그 루시라는 뼈가 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450만 년 전에 사하라 사막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흑인이 나중에 뭐 백인이 되고 황인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흑인이 우리 인류의 그런 원조입니다. 그 450만이라는 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은 말이 그냥 평범하게 450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돈으로 계산하면 요즘 이야기가 편하니까 돈의 비율을 들자면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450만 원을 갖고 있는 것과 내가 앞으로 60원밖에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도 60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80살 되면 다 죽게 되면.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450만 원 갖고 있는 450만 원과 60년을 비교해보면 이거는 엄청난 거죠. 인류는 원숭이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450만 년을 살아왔는데 나는 극히 짧은 이 찰나에 60년을 살다가 이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참새가 이쪽 창을 통해서 이쪽 창으로 쓱 지나가는 그 짧은 한 3초 동안에처럼 당신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다는 것을 이제 참새의 비유를 들면서 이야기를. 그 얼마나 베드신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3초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살 필요 없다. 기독교를 믿으면 이 3초가 아니라 뭐 몇만 년을 갈 수 있는 영원한 기독교의 그런 생명이 주어지는데 그 3초를 매달려 살아가는 그 부족장을
과 대신들을 굉장히 이제 그 가엽게 여기는 그런 거죠. 수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수율이란 말 들어보죠. 수율이 있죠. 수율이란 말이 바로 찰나란 뜻입니다. 수율이란 말이 수율과 뭐 물이 흐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수율이가 생긴 이유가 원래 우리나라의 그 고려시대 때 그때 그 불교의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수유란 말이. 그래서 눈 깜빡 사이에 수유에 지나면 아마 10의 8승분의 1초인가가 아마 수유인가 그럴 거예요. 둘째, 참새가 그 3초 동안에 이제 내전을 스쳐 지나갈 때 그 참새는 자기가 이 창을 통해서 들어오기 전에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또는 이 창을 나가면 또 어디로 가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다 모르죠, 우리가. 그래서 이 3초 동안에는 굉장히 영광과 풍요를 누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가 온 곳도 모르고 갈 곳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스님들이 이제 절에서 그런 동안그 하항을 할 때 그 화두 중에 하나가 부모 미생전이라 뭐 그런 화두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누구였나, 나는 어떤 존재였나 하는 걸 가지고 뭐 10년씩 이렇게 20년씩 그 참선을 이제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 귀회하는 순간 너는 영생을 누리고 또 그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알게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참새 비유를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는 굉장히 그 우리에게 이제 그 메타포의 가장 강력한 어떤 호소력과 전달력을 한꺼번에 이제 그 실현한 그런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되게 그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그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간의 마음속 깊이 들어오면 그 죽음에 대한 그 뭐랄까 불안감이 억압된 상태로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음과 이 쾌락이라는 것이 어떤 그걸 이제 타나토스와 에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항상 거의 같이 갑니다. 우리가 프로이드의 어떤 그런 설명이나 모든 대부분 사람들의 성의학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남녀가 섹스를 이렇게 할 때 그 절정의 순간을 어떤 그런 클라이맥스는 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으면은 교살당하기 직전의 모습하고 얼굴이 똑같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서 극단의 익스트림 플레저는 바로 데스와 통합니다. 죽음과 가장 가까이 있는 상태까지 가는 것이 그게 일종의 오르가즘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 말은 프로이드식의 말에 의하면 그 말은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를 무화하자. 자기를 제로로 만들려는, 자기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다 들어있습니다. 일종의 섹스도 결국은 그런 자기를 잊고 자기를 무화시키려고 하면서부터 일종의 이제 그 어떤 희열의 극치에 도달하는데 그 심리 과정은 굉장히 묘하기는 하지만 그는 어쨌든 사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없어지는 상태가 바로 사랑이. 그래서 사랑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보존을 위해서 온갖 그런 뭐 명예, 권력 뭐 등등 모든 걸 하는데 단지 사랑의 순간만은 자기를 없애는 순간, 죽음에 이르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가장 자기 개체 유지 본능, 가장 반본능적인 것이 역설적에도 사랑이, 자기 개체를 갖다 지키지 않겠다고 나서니까.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사랑을 자기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계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낭만적인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이제 없지만 진짜 사랑의 본질은 이데아는 자기를 없애는 것이 그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포를 쓰는 이유는 다시 말해서 그 28페이지 보면은 낯설고 기이한 그런 미지의 대상을 우리가 알려진 것, 즉 비교적 성공적으로 예측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비유함으로써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희열, 뭐 평화, 뭐 환희, 뭐 등등 이런 모든 것은 사실은 죽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다른 식의 비유를 써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놓은 뭐 상의 수상 소감에서도 그 이야기를 제가 했어. 그 첨부 파일로 보면 알겠지만 지금 28페이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죽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인간의 많은 체험들을 하는데 그 체험 중에서 죽음이 갖고 있는 가장 독특한 체험은 여기 하는 것처럼 개별 자아성의 결핍이고 대자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개별 자아성의 결핍이라는 것은 이야기처럼 내라는 자아가 더 이상 죽음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자라는 것은 이제 사르트르적인 개념인데 대자라는 것은 이제 볼수아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내가 사물을 인식하는 자아를 대자라 그래요. 적자라는 것은 사물을 인식하지 그런 못하는 자이고 대자라는 앙수와 볼수아에서 제가 그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하겠지만 대자라는 대상과 사물을 인식하는 주체로서의 자아를 대하는데 그런데 죽음은 내가 죽는 순간에 내 자아의 개별성이라든지 나의 대자가 사라져버려요. 저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 이제 그런 거죠. 사람들은 죽음 문득까지는 가지만 죽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어지고 죽음을 체험할 수 있는 개별적인 주체가 다 사라져버리고 대자가 사라져버리는 바로 그 점. 그 점이 죽음이라는 체험이 갖고 있는 아주 이디오싱크라틱, 아주 특이하고도 그 희귀한 그런.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호프만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모든 문화들이 이런 그런 핵심적인 어떤 죽음에 대한 이미지와 메타포를 동원해서 그런 것이 이제 어떤 거는 상당히 많이 이제 일상화되기도 하고 어떤 건 사라지기도 하고 문학적으로 또는 구전을 통해서 우리가 가령 뭐 골로 갔다. 그럼 골로 갔다는 말은 무덤이 되게 그 산골에 있으니까 산골 속으로 이제 갔다는. 어떤 사람은 숟가락을 놓았다. 그럼 밥을 못 먹게 숟가락을 놓았다는 죽음에 대한 비거든. 어떤 사람은 탈춤을 보면 그 할맛이 그 식은 방구 끼었어. 식은 방구 끼었다는 말해서 마지막에 이제 뭐 이렇게 항문이 열렸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죽으면 항문이 열리고 동공이 열리고 그런 식으로 죽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많은데 그중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스러운 것은 구전을 통해서 계속 전해오고 어떤 건 사라지기도 하고 등등 그런 이야기가 이제 북만산 같다는 사실 북만산은 우리나라의 산이 아니고 옛날에 중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묻은 공동묘지가 북망산인데 우리가 지금 북망산 같다고 하는 중국에 있는 산을 우리나라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런 것들은 죽었다는 이야기라는 그 죽었다는 말 자체가 끔찍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약간 한 발자국 떼고서 다른 식으로 이렇게 약간 완곡어법으로 이렇게 써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나 다 무서우니까 되도록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비유를 드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수백 가지 죽음에 대한 어떤 진술들을 정리를 해 보니까 저기 말하는 것처럼 6가지 정도가 이제 죽음을 비유를 하는 메타포로서 쓰이고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이제 누군가가 찾아오는 그런 어떤 퍼스피케이션이라는 의인화하는 방식으로 죽음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죽음을 일종의 하나의 저니로 생각하네요. 여행을 떠나는 걸로 이제 여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제하는 것이 다른 세계로 간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일종의 이제 내세관이 있는 것이죠. 다른 세계로 가는 여행으로. 죽음을 현재의 삶 자체가 일종의 가다가 벽이나 장애물에 부딪히는 거니까 일단은 죽음이 현재의 삶이 그대로 지속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장애물로 보는 그런 것은 가령 강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뭐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든지 그다음에 레테강이라고 그리스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했던 그런 사람들은 죽으면은 레테강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또 우리나라도 도교에서 무슨 그런 뭐 일해인가 그런 게 있어요. 일해를 건너면 거기에 세계했다. 그 레테강이라는 강도 이제 레테란 강이라는 게 이 망각의 강이에요. 이 장애물을 건너는 순간에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자기와 관련된 기억들을 다 망각하는 그런 리트라고 그래요. 레테강을 건너서 우리가 가든지 또는 요단강을 뭐 조르단강을 건너서 가든지 성경처럼 강을 건너는 그때의 이제 현세에 대한 모든 체험과 기억들을 다 망가 새로운 어떤 그런 거 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삶이라는 것이 이제 뭐 육체를 먹여 살리고 힘드니까 거기서부터 죽는다는 것은 오히려 병과 어떤 그런 기아와 뭐 고통과 뭐 그런 여러 가지 상처로부터 죽게 되면 그런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감각기관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해방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고문을 심하게 당하는 사람들은 가장 큰 소원이 죽는 것이죠. 계속 육체는 살아있고 계속 고문을 당하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후코라는 그런 프랑스 사회학자의 역사가의 책을 보면은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그 추경을 갖다가 이렇게 암살을 시도했어요. 잡았는데 그 잡은 사람을 갖다가 그냥 죽일 수 없는 게 됐어요. 그게 1200년도의 일이에요.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추경을 암살로 했던 그 사람을 이제 잡아가지고 오늘은 팔 하나, 내일은 뭐 귀 하나, 뭐 다리 하나 이런 식으로 사흘 동안 하나씩 수족을 하나씩 자르면서 계속 이제 소금 발라주고 또 자르고 이런 식으로 사흘을 하면서 그게 이제 후코의 형별의 역사에서 설명하는 것 중에 요즘은 굉장히 세련되어서 비록 미국은 뭐 한 해에 몇백 명이 뭐 한 몇십 명의 어떤 그런 사형 집행이 있지만 요즘은 그 아주 강력한 독 또는 전기 자극으로 해서 그냥 한 1, 2분 만에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아주 인간적인 사형 집행을 하지만 옛날에는 이 사형 집행을 하나의 시범 케이스로 데몬스트레이션해서 길거리에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이제 그 시 광장에서 오늘은 팔 하나 자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고통을 겪게 만드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해방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이 사실은 잠하고도 비슷했어요. 불면증이 걸린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잠을 들면은 내가 내일 아침에 못 깨어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들이 불면증에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빨리 이 책을 읽고 빨리 그걸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잠이 잘 옵니다. 잠을 자더라도 그러니까 그 잠과 어떤 그 하이프노토스라는 그런 잠의 여신이 있고 타나토스라는 잠의 신이 있습니다. 그 타나토스와 하이프노토스라는 이 두 이 잠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가령 뭐 유명한 서양의 명화를 볼 때 어떤 여신이 두 애를 이렇게 안고 있는 여신이 있는데 한 애 이름은 타나토스이고 한 애는 하이프노토스예요. 애 둘이를 안고 있는데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죽음을 일종의 잠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잠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의학적인 비유로서 요즘 의사들이 이제 인간을 이제 인간이 죽었을 때 그걸 하는 그런 세계 6가지 정도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책에 있는 그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그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그림 리프라는 것이 이제 나오죠.
이게 서양의 저승사자입니다. 왜 저승사자를 이렇게 긴 그런 풀 깎는 낫을 이렇게 들고서 있는 그런 해골을 왜 저승사자로 만들었을까는 생각을 설명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전설의 고향 이런 데 보면은 그 저승사자가 나타나는데 거기는 이제 갓을 쓰고 아주 푸른 그런 아주 밀랍 그런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그런 한복 정장을 하고 부채를 든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선비를 저승사로 생각했을까? 그 나라마다 문화마다 그런 죽음의 어떤 그런 하나의 의인화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하나의 인간의 신청적인 그런 하나의 심리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평소에 갖고 있던 그런 하나의 농부의 이미지와 평소에 갖고 있던 선비의 이미지라든지 또는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의 나차 같은 그런 이미지라든지 이런 이미지들이 다 다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이 이유는 리프라는 것은 이제 추수꾼이죠. 험상궂은 추수꾼인데 추수꾼이라는 이유는 그러니까 땅이 있으면은 여기에 곡물이 자라고 여기에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신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곡물과 인간과 이 신 사이에 있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인간이 자기 성찰을 하는 거예요. 내가 농부로서 시월이 되어서 벼가 이렇게 황금빛으로 무르익었는데 이걸 내가 수확을 해야, 리핑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나이가 80이 되면은 나도 이제 무르익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수확을 하겠지 하고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은 자기 성찰 능력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를 똑같이 왜 누군가도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런 곡물과 인간과 절대 사이의 관계에서 항상 불안한 거죠. 자기는 수학을 하지만 수학의 대상이 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되는 거죠. 이 복합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문학사에서 보면 우리가 To Autumn이라는 그런 키즈의 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에 보면은 이제 그 키즈가 이 가을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그런 조락의 시절인 이 가을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과가 이렇게 완숙되어서 이렇게 완결된 그런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충만된 그 다음에 디클라인이 동시에 온다는 거죠. 사과가 가장 아름다운 그런 햇빛을 받아서 이렇게 가장 빨간 아름다운 상태가 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지만 그것은 두려움을 가진 그런 아름다움이에요. 왜냐하면 곧 이 사람은 더 이상 아름답지 못한 상태로 떨어지기 때문에. 인간도 마찬가지로 가장 아름다운 상태에서 완숙이 되어 있지만 곧 그것은 떨어진다는 그런 자연의 어떤 그런 하나의 법칙인 거예요. 뭐 달도 차면 기운하니 가장 아름다운 보름달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가장 풍만한 이런 상태를 동양에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동양에 예를 들면 그런 여러 가지 주역 같은 데서는 가장 이 보름달 상태를 싫어하기 때문에 가장 주역에서 좋아하는 상태는 바로 여러분들 나이대의 상태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꽃이 약간 핀 그런 반개 정도도 아니고 꽃이 막 피려고 하는 그 상태를 제일 좋아해요. 주역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북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옛날에 그 스님이 이 왕궁 틀을 정해서 왜 부각을 정했느냐, 청와대 뒷산을 정했느냐. 청와대 뒷산이 산모습이 연꽃이 이렇게 필까 말까한 바로 그 상태에 있어요. 이런 모습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그러나 아주 환하게 충만되게 이렇게 피어버린 그런 달이나 꽃이나 이런 것은 곧 이제 허물어집니다. 따라서 주역에서는 항상 그 전 상태, 그것을 이제 좋아하고 그걸 우리가 펜얼티미트라고 합니다. 인간의 어떤 모든 쾌락, 섹스도 포함하여 그 쾌락은 터뜨리는 것이 아닌 바로 터뜨리기 직전 상태가 가장 아름다운 그런, 그래서 펜얼티미트라는 것은 바로 클라이맥스 이전 이 상태, 이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그렇게, 그걸 우리가 펜얼티미트라고 그래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얼티메트 바로 전 단계입니다. 클라이맥스. 그러나 시간은 아주 무자비하게 흐르고 그 상태를 머무를 수 없는 것이 이제 인간이고, 따라서 이제 그 마지막에 사과를 따서 그게 사과 압축기에 넣어서 누르면은 접이 처음에는 주르륵 쏟아지지만 그 사과 압축기에서 나중에는 뚝, 처음에는 뭐 1초 만에, 그 뒤에는 5초 만에, 10초 만에 그냥 쑥쑥 떨어진다. 그게 마치 생명력이 떨어진다. 영어의 에센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에센스가 그 정수, 우리가 말하는 이센셜하다 그 정수라는 뜻도 되지만, 또 하나는 마치 그 향수의 에센스는 향기듯이 퍼퓸의 에센스는 에센스입니다. 에센스가 바로 퍼퓸이라는 뜻이 있어요. 향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향기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삶의 어떤 그런 정수를 보이듯이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락과 충만, 부패와 향기를 동시에 느끼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리프가 생긴 이유는, 험상궂은 저속이 생긴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사과나 어떤 밀이나 벼처럼 자기도 수확되어 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험상궂은 이미지를 해골로 낯을 들고서, 우리가 그 할로윈데이에 보면은 그 할로윈데이에 그 서양에서 특히 미국 같은 데서 이렇게 할로윈데이 대학생들이 이제 하는 그 마스크라든지 카스튬이 다 그림 리프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긴 낯을 들고 이제 기숙사에서 막 하는 그런 이야기. 그림 리프, 그게 바로 그림 리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셰익스피어 소네트 이제 영어를 여러분들이 읽기보다는 이제 한글로 된 걸 이렇게 보면, 시간은 청춘에 드리워진 화려한 치장물 그대로 팽팽한 피부라든지 삼단 같은 머리라든지 별빛 같은 그런 눈이라든지 그런 모든 배옥 같은 그런 피부, 이런 모든 것들을, 그게 이제 청춘의 치장물입니다. 시간이 그걸 하나씩 뺏어가. 미인의 이마에 주름 고랑을 펴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 절세 가인을 이제 파먹어 들어가네. 시간이란 존재가. 그래서 그 시간에 어떤 배어가는 낫질에, 농부가 이렇게 막 배어갈 때 그 낫질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곡물이나 인간이 누가 있겠느냐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그게 농부의 어떤 그런 농경 사이의 비유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실은 이런 비유들이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늙어간다는 그런 말보다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비유를 들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나갈 때, 얼굴에 이마에 주름 고랑을 펴게, 농부들이 이렇게 밭갈이 할 때의 그 고랑을 펴게 하듯이, 그 농경적인 그런 비유를 들었을 때 좀 더 리얼하게, 내 이마에 지금 주름살이 생기고 피부가 탄력성을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
시간이라는 것이 내 이마에서 그러니까 농부처럼 밭고랑을 펴게 하는가 보다 좀 더 절실하게 이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죽음의 어떤 그런 이미지도 이제 차츰차츰 이제 이렇게 바뀌어왔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특히 서양에서는 죽었을 때는 그 죽는 것이 일종의 하나의 디비니티라고 생각했었어요. 아,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데리고 가는구나라고 그렇게 옛날에는 생각했어요. 별로 그렇게 우연히 죽는다든지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 당시에 뭐 자동차 사고로 죽는 그런 경우는 극히 또, 그렇고 대부분 죽는 경우에는 그냥 자연사라고, 지금 생각하면 다 그게 예를 들면 뭐 심장마비라든지 또는 뭐 암으로 되게 죽는 경우였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냥 아프면은 그게 암인 줄도 모르고, 뭐 심장마비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쨌든, 그냥 죽는데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데리러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요즘은 죽음에 대한 원인도 알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나 요즘 죽음은 굉장히 accidental death가 많이 일어납니다. 전혀 과학적으로 굉장히 잘 통제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 해에 한때는 12,000명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다른 데는, 미국 같은 데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교통사고라는 것은 절대로 자기가 죽기 5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교통사고예요. 하는 순간 그냥 그 다음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져요.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5초 동안에 거의 한 몇 시간 동안의 생각을 지나갔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은 집중되었을 경우에. 현대의 죽음은 굉장히 예측할 수 없는 죽음이 많다는 걸 시로서 보여주는 것이 윌리엄 칼러스 윌리엄스의 So Much Depend라는 그 시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기에 올렸던가? 여기 하나 올렸나요? 그 전거는 이제 이것이 그레임 리퍼입니다. 중간자로서 인간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이 시인데,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이미지즘으로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사실은, 내용이 없고 아주 간단한 시인데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죠. 너무나 많은 것이 달려있다. 빗물로 번들거리면 하얀 병아리들, 앞옆에 놓인 빨간 외발 손수레. 그러나 이것을 제가 설명한 것처럼 좀 꼼꼼히 클로스 리딩을 하면서 이 시의 의미를 추측해 가보면은, 여기에 윌리엄 칼러스 윌리엄스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어떤 우리 시대의 그런 아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내 생각에는. 우리가 병아리들이 자기 바로 그 위에, 약간 경사진 위에 이렇게 그 빨간 외발 손수레가 되게 있는데, 그 밑에서 웅덩이에서 열심히 병아리들이 이제 그 물을 먹고 있어요. 근데 이 외발 손수레는 우리가 다 외국 이 어떤 노란 병아리처럼 그러니까 아주 우리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주위에 뭐가 일어난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성실하게 그냥 그 사회의 규범을 지키면서 이 병아리처럼 막 물을 열심히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외발 손수레는 대개 주로 이제 거름이라든지 어떤 죽은 시체들을 갖다가 벌 때 쓰는 그런 주로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외발 손수레가. 외발 손수레 이름도 알겠지만 근데 이 비로 패인 웅덩이가 상당히 번들거리고 미끄러워요. 근데 이 사실은 이 각도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축들의 연구차에 해당되는 이 외발 수레와 물을 먹고 있는 이제 주위 환경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순수하게 자기의 어떤 갈증만 채우면서 물을 먹고 있는 이 병아리가 만나면은 그 병아리는 죽는다고 우리 가정을 했을 경우에 바로 이런 삶들이
현대의 어떤 그런 사고사나 비명 행사에 해당된다는 의미. 우리는 사실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후쿠시마에 있는 가령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따가 하겠지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병아리처럼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이제 하늘 한번 쳐다보는 그런 하나의 현재의 시간을 감각적으로 살고 있지만 사실은 거대한 다른 힘들이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병아리처럼 이제 우리들도 굉장히 귀엽고 예쁘고 저는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으면은 그 어떤 수술실이나 영안실이나 이런 화장대에 맡겨놓고 어떤 불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자식질을 채찍질하고 또는 한 방울에 덧없는 쾌락을 짜내기 위해서 우리는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우리 카프카의 어떤 K, 심판에 나오는 K나 또는 그 변신에 나오는 그레고리 잠자처럼 정신없이 이제 어떤 일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정신이 없다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니에요. 정신 있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신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은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은 일단 그 마치 어떤 홈통 속에 구슬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그 구슬은 홈통 바깥으로 나올 수 없이 그냥 계속 홈통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통으로. 인간도 어떤 홈 속에 패인 홈 속에 들어가면 그 홈을 계속 따라가다가 다른 쪽에 한 번도 들여다 못 친 상태에서 그런 그죠. 주위 사람들이 죽었을 경우에도 죽음에 대한 의미가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와 각오를 대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주 복잡한 그런 정교한 그래서 이제 죽음의 어떤 곁을 줄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친척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어떤 죽음의 영안실에 가지만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죽음이 의사들이 다 해결하고 장의사들이 다 해결하고 추상화되어 있어서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실존적인 곽상과는 관계없는 그런 조문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가보면 어떤 친구에 따라서 가보면 친구의 할머니라든지 부모님 돌아가실 때 하더라도 그 영정에 있는 사진은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일어나잖아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그러지 않았는데 톨스토이의 어떤 그런 이반 일리치라는 단편을 죽음이라는 단편을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이반 일리치가 죽으니까 그 친구는 이제 너무 뭐랄까 좀 불쾌하고 안타깝고 미안하고 복합한 그런 감정이 생겨요. 자기는 살아남아서 판사를 하는데 자기 판사 동료는 죽었으니까. 그래서 너무 그런 약간 뭐랄까 그런 불쾌한 그런 복합적인 감정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친구들하고 밤샘 카드 게임을 이제 함으로 해서 그런 현상들을 이제 심리적인 거다 쓰려고 하죠. 거기 제가 인용한 그런 제가 쓴 그 시예요. 시를 썼는데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말고 수필처럼 되어 있지만 제가 삼성병원 영안실이라는 그런 겁니다.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영안실에 가서 이렇게 조문을 하면은 되게 모르는 사람의 경우가 뭐고 나하고는 이야기도 안 나눠본 그런 이 사람들이 많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런 시를 이제 그러니까 죽음하고는 관계도 없고 죽은 자와도 관계도 없고 단지 죽은 자의 내가 안다는 그 사실만으로 거기 가서 죽음을 느낄 수는 없는 거죠. 그냥 그러나 또 그러다 보니까 죽은 자는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영정에서 그 사람을 내가 모르고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못하기 때문에 미안하고 이제 그런 감정을 이제 여기다가 이게 현대 도시 문화의 어떤 그런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우리가 죽음에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도피를 즐기면서 사실은 우리가 즐긴다는 것이 가장 즐기는 게 실체가 뭐인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그런 약간 좀 뭐랄까 좀 안개에 좀 이렇게 헤매는 그런 느낌을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어떤 그런 에그레리언 소사이티에서는 우리가 가령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시골에서 내가 생각하기로
아마 평생 91세를 사시면서 93세를 사면서 90km 바깥으로 나와본 적이 없을 거예요. 평생 교통수단도 그렇고 그 산골에서 90km 바깥으로 나와본 적이 없이 살았는 그런 경우에 이 마을 단위로 어떤 초상이 이제 일어나면은 사람들은 그 죽은 사람을 7살 애부터 시작해서 뭐 한 70살 노인까지 너무나 몇십 번, 몇백 번 사람의 서로 이제 실존적으로 부딪힌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진짜 눈물이 나는 것이고 온갖 생각이 나서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의 문상과 어떤 그런 컨돌렌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죽음은 이제 길들여지고 안락한 죽음이에요. 그걸 태임데스라고 합니다. 고인과 문상객은 서로 몸과 몸이 부딪히고 감정과 감정이 고립해이고 어릴 때 저 할아버지가 내가 어릴 때 뭐 수박서리 했다고 내가 막 때렸다는 그런 기억도 날 것이고 등등 그런 하나의 그 조문이 일어나는 그냥 실존적인 조문이 일어나요. 근데 요즘의 현대의 죽음은 낯서는 그런 그 낯선 죽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노란 병아리와 빨간 예발 선술의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에 아까 교통사고 이야기한 것처럼 요즘은 더 미끄럽고 번들거립니다. 자기 죽음을 애처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 과학이 발전할수록 인간에게 굉장히 편리한 그런 많은 도구를 제공해 주는 대신에 그것은 그런 대량 학살의 어떤 그런 하나의 도구로도 많이 쓰이는 겁니다. 가령 제가 주석을 달은 것처럼 1966년 우리가 원전에 의해서 많은 전기를 쓰면서 생활이 엄청 편해지고 자기 여가 시간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게 우크라이나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소비에트 공화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소련을 알고 있지만 사실 우크라이나의 키예프 그 옆에 있는 것이 바로 체르노빌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는 그 점에서 굉장히 불행한 민족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엄청난 반군과 서로 정부군이 싸우고 있는 그 체르노빌에서 66년도에 지금부터 50년 전이네요. 50년 전에 800만 명이 방사능에 자기가 전혀 예측도 안 한 그런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2011년 즉 바로 4년 전 그제입니다. 4년 전 그제에 일본에서 후쿠시마에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서 해일의 높이가 9m가 되면서부터 그 방벽을 넘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친밀하기 때문에 되게 방벽을 한 6m, 7m까지 높이 해변에는 쌓아 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7.8도의 그 해저 지진이 일어나면서부터 그 쓰나미가 그 방벽 7m 되는 그런 방벽을 넘어서서 마을을 덮쳤는데 거기에 원전이 4기가 있었어요. 그때 마을 하나가 마을이 여느 마을이 다 이제 사라지고 2만 8천 명이 졸지에 이제 다 죽게 된. 여러분들 그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쓰나미가 왔다가 싣고 내려가면서 이제 2만 8천 명을 죽였어요. 근데 이 지역은 지금 체르노빌 그걸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중단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물을 붓지 않고 체르노빌 한 대를 만드는데 뭐 1조 원, 2조 원 이렇게 원자기 하나 만드는데 뭐 1조 원, 2조 원이 드니까 그 돈을 아껴놓고 동경전기사에 있는 사장이 경영적인 마인드로서 그걸 빨리 중지시키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한 2조 원, 3조 원 손해가 보기 싫어서 빨리 그걸 물러가죠. 중지시키는데 그걸 안 하는 바람에 거기서부터 이제 방사능이 새어나와서 뒤늦게 들어갔지만 이미 그때 늦었어요. 지하로 다 스며들고. 그래서 그 지하에서부터 계속 지금 방사능이 나오고 있고 일본 사람들은 지금 표현은 안 하지만 내가 먹고 있는 이 생선이 또는 이런 것들이 정말 또는 대기에서 어떤 방사능 수치가 옳은가요? 농담 삼아 얘기하면 부산에 지금 굉장히 해운대에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일본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부자들이 부산에 있는 해운대에 집을 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 부동산 값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사실인지 파악은 안 됐지만
그래서 일본 사람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부산에다가 세컨 하우스를 만드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안전이라는 그런 것이 전혀 예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그런 자연적인 대재난을 당하면은 속수무책인데, 그 와중에서도 동경전기 사단 같은 그런 경영적인 마인드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돈을 더 줄일까 하다가 결국은 수십 배, 수백 배의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저냐, 어떤 그런 이익이 먼저냐는 생각에서 동경정의사 사장은 이익을 먼저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더 끔찍한 이야기는 반감기가 25년이기 때문에 25년 동안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죠. 그 어떤 방사능이. 거기 지하수에 그걸 한 가지 방식은 후쿠시마에 있는 그 원전 아래에 있는 지하수를 전부 다 이제 얼려버리는, 25년 동안 얼려버리는, 그것이 지금 유일한 방책이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비가 오고 지하수가 서면서 그것이 계속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그 방사능을 먹은 그 어떤 플랑크톤이 계속 또 이렇게 퍼지고 그 플랑크톤을 먹은 또 먹이 사슬에 의해서 그 위에 있는 큰 고기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또 회류를 하고 해결을 하는 연어라든지 모든 것이 그 지역을 지나가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 지역에 있는 물고기들은 이제 완전히 오염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예측할 수 없고, 일본 사람들도 그걸 과학적으로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거의 덮어둔 상태인 것 같아요. 그 플랑크톤이 생각해 보시고, 지하수에서 계속 녹아있는 그 어떤 방사능. 어쨌든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현대에서 죽음은 굉장히 돌발적이고 재난적이고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는, 옛날 농경사에서 어떤 조그만 규모로서 예측할 수 있고, 죽는 사람도 내가 하나님한테 불려간다든지, 또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실 때, 그래 내가 이번에 가면은 너네 뭐 할아버지한테 이런 이야기 해주겠다든지, 또는 내가 이 일은 내가 잘한 거야, 내가 그 일은 꼭 이야기하겠다든지, 그리고 아들을 못 낳으면 내가 아들도 안 낳아서 그러면 내가 죽어서 어떻게 너네 할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든지, 뭐 등등 그런 이야기들은 다 모든 사람들이 서양이나 한국이나 다 죽으면 만난다는 생각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러나 현대는 아까도 얘기했처럼 그런 어떤 영혼이라든지, 또는 내세라든지 신이라든지, 또는 살아있는 조상이라든지 죽어서 살아있는 조상이라 이런 것에 대한 개념들이 과학에 의해서 불분명해지면서부터, 게다가 죽음 자체까지도 이런 식으로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예측 안 된 상태에서 졸지에 이제 교통사고나 이런 거대한 어떤 과학의 어떤 그런 하나의 파괴적인 재앙에 의해서 이제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좀 더 자기의 어떤 삶에 대해서 뭔가 단도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옛날 사람들이 생각한 그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이 이제 그린 리프가 되면, 그린 리프가 좀 더 이제 약간 격렬한 그런 사나운 모습은 바로 죽음을 사냥꾼으로 보는 거예요. 죽음을 사냥꾼으로 보면 인간은 바로 여우입니다. 사냥꾼이 이제, 여러분 여우 사냥을,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우 사냥을 가끔씩 영화라든지 문화 어떤 그런 보아서 알겠지만 되게 잔인한 거예요. 차라리 활을 쏘면 좋은데, 그 사냥을 즐기고 말을 타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 계속 왕자라든지 귀족들이 와서 사냥개를 갖다 10명씩 숨을 풀어가지고 그 산에 있는 여우를 쫓는 거예요. 그 여우는 수십 명의 그 사냥개한테 쫓기면서 막 하는 거죠. 그래야 하운드 막 쫓고, 마지막에는 이제 결국은 쫓겨서 이제 도저히 못 피할 때, 그때 이제 활을 쏘고 이제 죽이는 그런 아주 잔인한 것이 여우 사냥인데, 그 여우 사냥을 이제 할 때 인간이 바로 그런 온갖 질병, 그런 뭐 근심, 뭐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인 여우를 갖다가 죽음이 이제 쫓고 있는 거고,
겨우 이제 이런 것을 벗어나서 한숨 돌릴까 했는데 벌써 머리는 썰이가 내리고 이제 늙음이 와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숨이 헐떡거리면서 그물을 쳐서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질병 같은 어떤 그런 하나의 사냥개에서 물려주거나 또는 늙어서 사냥꾼이 던지는 그물에 걸려서 헐떡거리면서 죽거나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은 이런 사냥꾼이라는 그 님로드라는 그런 사냥의 신이 있습니다. 님로드로 보는 그런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책에서 주장하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티모르 모르티스. 사람들이 만물의 영장이 아니고 그렇게 여우나 사슴처럼 이렇게 이제 그 죽음의 무도라는 그런 우리 죽음의 무도라는 것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의 무도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김연아가 그때 그 캐나다에서 밴쿠버에서 우승할 때 그때 그 음악이 바로 죽음의 무도입니다. 생생의 죽음의 무도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시간 나면 내가 한번 들어줘야지만 생생의 죽음의 무도를 가지고 금메달의 그 우승곡을 생생의 죽음의 무도면 거기에 이제 막 그 바이올린에다 막 찢듯이 그 떴는 그 부분이었는데 그게 바로 죽음의 신의 어떤 그런 죽음의 사자의 등장입니다. 등장 부분이 나오고 또 이게 부드럽게 나오고 또 막 나오고 하는 그런 장면이죠. 생생의 죽음의 무도를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그 감동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을 여행하면은 오래된 어떤 그런 성당이나 또는 뭐 집이나 가보면 다 문 앞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죽음의 그 무도에 나와 있는 그 낫을 들고 또 활을 들고 서 있는 그런 소위 말해서 그 죽음의 무도의 사자들이 이렇게 부조로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의인으로서 또 마지막 걸 제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마치고 아밀리 디킨슨은 이제 1830년도에 태어난 미국의 시인인데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시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자로서 뽑으면 아마 제일 위대한 시인으로 될 것입니다. 시가 원래 한 1000몇백 편을 썼는데 본인은 시집을 안 가고 시를 썼는데 그걸 서랍 속에다가 1000몇백 편을 두었는데 죽어서도 아무도 이 디킨슨이 시인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걸 가져 보니까 미국의 최고의 시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난 뒤에 비로소 이제 문명을 이제 떨치게 되고 지금은 단 한 명의 예루시인을 뽑는다면 에밀리 디킨슨을 뽑는 그런 정도의 시인들. 여기에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시는 영어로 읽어보면 아주 그 맛을 독특하게 알 수 있지만 내가 죽음을 찾아갈 수 없어 이렇게 해서 그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내가 죽음을 찾아간다 내가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죽음을 찾아간다 내가 자살하지 않고 내가 서 있으면은 어떤 그런 마차꾼이 그 마차를 자기 집 현관에 대고서 나를 태워서 간다는 이야기예요. 죽음의 사자가 마차꾼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마차를 타는데 근데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점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 carriage held but just ourselves and immortality. 그러니까 그 마차에는 세 존재가 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인 마차꾼과 나와 또 하나가 누구냐면 immortality. 그래서 에밀리 디킨슨은 자기의 어떤 그런 하나의 영생에 대해서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나와 영생과 마차꾼 세 사람이 타고서 이제 죽음의 여행을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그 아주 선명하면서도 그 감동적인 그런 시입니다. 다음 시간은 나머지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영혼의 존재 부분을 영혼의 존재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자세히 어렵습니다. 철학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철학이기 때문에 2번 정도 읽으셔야 돼요. 철학이기 때문에.